이교시 소프트가 되죠. 예, 자, 2교시에는요, 학습 목표가 422번째네요. 지금 이렇게 학습목표 번호를 달아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녹화된 그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번호가. 이제 옛날 거 들여다보려고 치면은 번호를 더듬어, 글자를 더듬어 올라가는 게 찾아가기는 어렵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번호를 하나 정해놓으면 번호를 찾아가면 되겠죠. 잔대점이라는 글자네요. 잔대점. 저도 논어를 통해서요, 접하게 된 글자인데, 우리 일상어뢰생활에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경전 공부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글자죠. 이 흑도자하고 점칠점자가 합쳐져 있니? 얼마 전에 흑도자 신경 많이 써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초목의 싹이 땅 위에서 흔히 나는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흑덩이 영상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 흑덩이 영상에서. 그 흑덩이가 그냥 흑덩이가 아니고 점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물로 이긴 흑덩이인데 그릇 같은 걸 만들기 위한 흙이라고 있죠. 그릇 같은 걸 만들려면 오늘날 그릇 만드신 분들이 물레 위에다 올려놓은 흑덩이, 물레에다가 올려놓은, 그리고 물레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 흑덩이를 갖다가 소위 말로는 바탕흙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잊어버렸어 벌써?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태토. 태토와 같은 흑덩이를 갖다 표현했다 이게. 근데 쉬운 우리말로 아이들한테는 바탕흙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점칠점자가 다시 두 개의 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전복자, 하나는 입구자죠. 전복자는 모처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복자는 모처럼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려야겠죠.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요. 입구자에 뭐 입모양에서 나온 글자니까 뭐 잘할 거이고요. 자, 이 글자의 뜻이 점인데요. 오늘날에도 점 치신 분들 가끔가다 계시죠. 오늘날에도 점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떨 때 점을 치냐면은, 뭐 자제분들이 뭐 대학교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면 뭐 어디를 봤으면 좋겠냐, 어디를 봤는데 합격할 수 있느냐, 떨어지느냐, 뭐 불합격이냐, 이게 이런 것들이요. 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뭐냐면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용을 알기 위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좋을지 나쁠지 기용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 사람도 똑같은 마인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나는데,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막 이럴 때에, 싸우러 나갈 때에 나가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예요. 다른 부족과 싸웠을 때.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점을 쳤는데, 그러면 점을 칠 때 그냥 점을 친 게 아니에요. 신령스러운 것의 일부를 가지고 점을 치면 신령스러움이 드러난다고 봤어요. 신령스러운 존재를 가지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4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령이요, 사령. 사령이 뭐예요? 거북이, 예? 긴, 봉황, 거북이, 용, 거북. 이렇게 4개가 사령이에요, 사령. 옛날 사람들이 신령령자들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4가지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기린오고 봉황오고 용오고 거북이에요. 자, 근데 기린이 존재해요? 사실은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네, 기린이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등장한 어떤 뛰어난 젊은 사람들 갖다가 기린아 그러는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저 아이고 저명 누구죠? 정화. 누구죠? 정화. 정화. 아 그렇죠. 정화가 아프리카를 임금이 생각이 안 나가. 정화보다도. 영락제. 예? 그렇죠. 영락제제. 명나라 영락제제. 그냥 갑자기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우리 선생님 도움을 줬네. 영락대제예요. 명나라 영락대제가 정화라는 사람한테 아프리카 원정을 시켰는데 거기 가가지고 동물을 데려왔는데 그게 기린인데 그 이제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이 상상의 동물이고 이 상상의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성군이 났을 때 세상에 난다는 상상의 동물이야. 그렇죠. 성스러운 임금이 났을 때 훌륭한 존재가 성군이나 성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등장한다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었는데 이 정화가 그 아프리카 가지고 지라프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명칭을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뭔가 들어오면 다 한자로 바꿔거든. 뭔가를 불려야 되는데 그 상상 속의 동물이 기린을 붙여갖고 그 기린을 붙인 순간 어떻게 되냐 영락대제가 성군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성군이 있을 때 세상에 등장한다고 하면 상상 속의 동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 그런 명칭을 붙인 사람들이 영락대제 이제 아부를 오고 싶으니까 아프리카 그 지라프를 갖다가 기린이라고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동물에 있는 동물들을 기린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네. 그리고 봉황 또한 어떻게 돼요? 봉황 또한 상상 속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용 또한 상상 속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세계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유일하게 현존한 동물이 거북이야.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왜 거북이를 갖다가 신령스러운 동물로 생각하면 1000년 이상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거북을. 그러니까 오래 장수는 동물이라면 그 정도 옛날 사람들 100살을 못 사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수명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따르는 40세의 평균 수명이. 그래서 거북의 몸의 일부로 점을 치면은 신령스러움이 드러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북 말고 뭐 소의 견갑골이요. 옛날 사람들이 소를 기억이 여겼으니까. 근데 거북 뼈딱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뱃딱지 같은 데다 주로 이런 데다가 점을 치는데 홈을 파요. 어떻게 홈을 파냐면 이렇게 홈을 파고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전 몇 개 안 붙죠. 이렇게 시급하고 반대에서 불로 찢어요. 반대에서 불로 찢으면은 금이가 이렇게 금이 쫙 가요. 위로도 갈 거이고 가운데도 갈 거이고 아래도 이렇게 쫙 한단 말이에요. 그 금을 갖다 바깥으로 빼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렇게 위로도 가고 가운데도 가고 아래도 가고. 이걸 보고 이들을 보고 정인이라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일단 자기만의 방식이 있겠죠. 물론 그걸 보고 기륭을 점쳤다니까요. 그게 이제 길조인지 흉조인지. 그래서 조짐조자도 이걸 다 이어붙이는 형태가 조짐조자예요. 조짐조자. 길조 흉조를 갖다가 이 점친 걸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억조조 뭐 그렇게도 쓰이는 글자지만 이게 길조 흉조일 때 쓰이는 조자죠. 그게 이제 사방에 점이 간 것들을 다 이어붙여서 만든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요 형태 하나만 가지고 쓰이는 막 6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진상의 문자 통일하면서 똑같은 글자를 본다 여러 방식으로 쓰냐 이거예요. 하나인데 요 형태가 오늘날의 전복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금이 가지고. 자, 어떻게 해서 전복자가 이루어진지 이해가 갔죠? 이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 이 글자 자체 가지고 그 뭐 집중해서 설명을 쌓은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보고 약속된 의미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루어진 전복자에다 입구자인데 정인이요. 점치는 사람이 신의 뜻을 대신해서 이제 입으로 점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을 쳐가지고 그 점괘가 신령스러움이 드러나는 점괘를 갖다가
네, 사람이 정인용 사람의 입을 대신해서 신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입으로 점친 내용. 그래서 이게 점치다 있지 점자. 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점자요. 이 점자. 점성술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점성술이 이제 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걸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 점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이런 글자가 있죠. 점은 점인데 이게 무슨 자예요? 집어자. 그렇죠. 집엄이란 글자예요. 이렇게 이거 무슨 자에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처럼 대답을 해야 돼요. 집엄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게 대답하는 사람 나중에 쳐다보고 있으면 졸고 있는 사람들이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물어보면 대답을 하신 분들은. 그 집중하시고 계신 분들은 안 졸거든.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라고 자꾸. 자, 그래서 집가 오는데 일본 가게. 가게라는 말도 사실은 한자예요. 한자. 그렇죠. 가가에서 나왔어요. 가가. 이게 임시 가짜, 빌릴 가짜, 거짓 가짜, 임시 가짜, 임시로 지은 집에서 나왔어. 임시로 지은 가가. 임시로 짓다 보니까 좋은 집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좋은 집을 나타내는 걸 집면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기둥이 양쪽이 다 있는 집이고 이것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는 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허술한 집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부엌주자라든지 뒷간측자 이런 데서 알겠습니다. 부엌주자 주방을 때 쓰니 오늘날 주방 생각하면 안 돼. 옛날 주방 생각해야 돼. 뒷간측자 이런 글자들. 자, 거기에 지범자처럼 지범자 썼다는 거 사실 하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점점자예요. 점점자. 검점. 점선을 때 쓴 글자예요. 점은 점인데 검은 점이다 이거죠. 흑점 할 때 쓴 글자. 점묘화. 점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이야. 그 멀리서 보면 그 점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일본 말로 점점이가 뭔 줄 알아요? 땡땡이요. 그렇죠. 땡땡이야. 땡땡이 무늬. 치마 같은데 점 이렇게 점처럼 큰 점이 있죠. 물론 큰 점도 있고 작은 점도 있겠죠. 이 점. 아니 한때 유행이라는 게 땡땡이 무늬가 유행한 적 있었어. 근데 또 유행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옷장 입은 땡땡이 무늬 들어가는 것도 한 벌씩 있을걸? 그때 그 땡땡이 화가가 엄청나게 유명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끈끈할 점자예요. 뭐가 끈끈하냐면은 이저 곡물이 끈끈한 건데 곡물 가운데 기장이라는 음식이 끈끈해요. 기장이. 그래서 기장으로 뭘 만들어요? 기장으로 오늘날 술을 만든단 말이에요. 술. 끈끈하기 때문에 물기가 맑기 찰기가 많기 때문에 고량주가 그래서 고량주의 량자도 기장량자잖아. 기장량자. 고량주 올 때 쓰는 량자가 기장량자인데 이것도 기장서자잖아요. 기장서자다 이렇게 쓰면은 점원점인데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끈끈할 점자. 점액질 먹을 때 쓰는 점토 먹을 때 쓰는 끈끈할 점자. 근데 이것도 기장서자고 이거 기장량자인데 기장량자에 이게 들보량자가 음역하면서 쌀미자에서 사실은 기장량자인지 기장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쌀미자로 써서 끈끈할 점자 이렇게. 요거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쌀미자로. 점토, 점액질 먹을 때 쓰는 거죠. 자, 기장서자 대신에 쌀미자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자가 아니고 음이 약간씩 바뀌면 섬 아니면은 첨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치운 계열이니까. 근데 음이 약간 더 바뀌어서 참까지 왔는데 우두커니 설참. 우두커니 설참.
서다의 뜻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무슨 대로 써야 된다? 설립. 그렇죠. 설립대로 씁니다. 우스거이 설착 서 있어. 말이 가다가 서 있는 곳이 있어 옛날에. 역참. 그렇죠. 역참. 그래서 역참점자라고 돼요. 역참. 그 여기에 사용되는 말이 역말이에요. 역말. 역참. 여기 병참기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 우리가 저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이 없어진 지 한참 됐다 뭐 이런 말에 한참이 참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참의 뜻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시대에 따라서 왕이 어느 왕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뭐 제가 본 자료는 543개 역참이 있기도 했어요. 역참. 시대마다 다르고 또 어떤 왕이었는 데마다 쪽수쪽 달라. 역참을 전국의 역참이 543개일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주로 4개 방향으로 이렇게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방향으로 이렇게 역참들이 주로 놓여지는데 저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거나 또는 외구가요. 남쪽에서 외구가 쳐들어올 때에 사발만. 그렇죠. 외구가 쳐들어오면 먼저 봉화를 올리죠. 근데 봉화를 올리는데 쳐들어왔다는 표시만 보내는 거예요. 얼마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들어왔다 구체 인상을 몰라. 외구가 쳐들었다는 사람, 오랑캐 쳐들었다는 것만 봉화로 전달이 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처럼 파벌말을 띄운단 말이에요. 파벌말을 띄우는데 이제 동네 같은 데서 이제 한양까지 파벌말을 띄우는 거죠. 근데 말도 뛰다 보면 지쳐.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돼? 말을 위해서 안 돼서 오랫동안 막 이면 얼마나 힘들겠어. 말을 안 타봐서 저는 모르는데 말 타보신 분들은 뭐 느낌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냥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25리 또는 한 30리 정도 되는 거리마다 역참을 이렇게 두면서 사람이 말해서 막 움직이다 보면 소변도 메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참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바꿨어요. 마패라는 거 힐 그때 쓰는 거예요. 암행회사의 특유의 물건이 아니야 사실은. 마패라는 것이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마패에 말 그림이 3개 그려져 있으면 3개로 말을 바꾸는 거야. 3개 말로. 그래서 달개 말을 바꾸고 그럴 때 사용된 마패. 근데 이제 그걸 암행어사도 갖고 있었다 뿐이지. 암행어사만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다고 마패가. 어쨌든 간에 그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교체시켜주고 자기는 이제 그참에 이제 여기도 간단히 오고 뭐 해서 이제 덜 씩씩한 말을 갖다 갈아타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그 역참과 역참의 거리가 그러니까 25리나 한 30 정도인데 이게 한참이 되는 거야. 이게 한참. 이 시간이 한참이야. 그러니까 말 타고 한 30리 정도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자 배우다 보면 한자를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해. 그것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김정희 형은 그걸 안 찾아봤네. 30리 가는데 말로 30리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릴지.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어느 정도 걸린지 보고 그게 한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뭐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 빠진 상황이라서 대답을 못 드리는데 그럴 때 한참이라는 거 세참이 참자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참이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인데 종성도 바뀌어가지고 첩으로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미음, 비읍, 피읍 계열로 그러니까 마지막 종성이 미음, 미일인데 수능 계열인데 수능 계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첩까지 왔는데 문서 첩자예요. 비단 같은 것을로 표지를 두른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서 첩자. 수첩 볼 때 쓰는 글자 문서 첩자. 공명첩 볼 때 쓰는 글자. 화첩 그림 그려가지고 이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화첩 볼 때 쓰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문서첩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붙을 첩자 또는 보탤 첩자예요. 보탤 첩자. 재물을 더 줘가지고 더 붙인다 이거예요. 붙을 첩이라는 글자인데 옛날에 약 한약방에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줘가 여러 약재를 쓰는 걸 써서 만든 약을 첩약이라고. 첩약. 자, 내가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더 귀한 약재를 갖다 더 보태는 거죠. 거기다가 약을 줄 때요. 그런데 첩약을 뜻하는 첩자가 바로 이 붙을 첩자고 해요. 보태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보태다. 네. 더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점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염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섬, 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우자고 이응자고 잘 교환되고 이응자는 또 니은자로 교환되고 뭐 해서요. 그렇죠. 잡을 염자에 손으로 잡았다 이게. 그렇죠. 영암에서 영암 시정 뭐 이렇게 쓸 때 손으로 잡을 니은 염자인데 이것도 고구마돼서 앞에 쓸 때는 이응용으로 익히죠. 영암에서 할 때 쓰니까. 자, 이런 데서 이렇게요. 뭐 점칠점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여러 가지 글자가 있겠지만은 이 글자는 여기 쓰는 글자들은 우리가요 일상언어 생활 속에서 또는 학습 용어, 뭐 상식 용어 이런 데에 포함돼서 익히 쓰이는 글자들이고요. 가계점자, 점점, 끈끈할 점, 우두꺼니 설참, 문서첩, 붙을첩, 잡을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논어 공부를 위해서 알아둬야 될 잔대, 점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술잔의 잔자예요. 술잔의 잔. 술잔을 이게 술잔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술잔을 받치는 받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걸 이제 흙으로 만들었던 거죠. 흙으로 구워서 톡이 이게 술잔이면은 술잔을 이렇게 받치는 형태. 잔대라고 그래. 이걸 잔. 지금은 나무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잔받침인데 지금 이렇게 높이 오면은 쓰러지고 뭐 위험하니까 그냥 오늘날은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밑에다 그냥 잔받침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높였는데 이게 이제 옛날 임금들 제후들만 썼던 물건이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높다는 거. 임금과 임금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맹약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에 이제 술을 넣어서 이제 서로 의기를 가지고 그럴 때에 그 술잔을 놓는 대예요. 술잔을 놓는 대가 바로 잔대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칠점자하고 관련된 잔대점자하고 관련되는 이런 글자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8일편 제22장의 신춘한자가 다 끝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8일편 제22장의 모든 한자는 다 이미 앞에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해본데 먼저 풀이해놓은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작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 그랬죠. 근데 어떤 이가 물었어요.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무소니까 또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관씨는 3명의 시집온 아내가 머무는 집이 있었고 또 직무를 담당하는 일을요. 가신들이 직무를 담당하는 일을 겸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겸하게 안 했으니 어찌 검소했다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아내가 3명이 있고 가신들이 겸직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렸는데 그게 검소했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위에 말은 검소하지 않았다고 공자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관중은 또 예를 알았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공자께서 다시 말씀했어요. 나라의 임금이야만이 생문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데 생문이라는 게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오른쪽에 지금 대문에서 본 생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전통 가옥이 뭐예요? 그렇죠. 사합원이요. 사합원. 사합원이 전통 가옥이 원자가 지문자죠. 이게
집을 갖다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이렇게 짓는 거 이게 가운데가 중정이야 넷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집이에요 이게 집. 다 집을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사면을 다 둘러싸요. 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둔다거나 뭐 혹은 앞에는 집을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저 사람체 같은 걸 두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사면을 다 가둬서 이렇게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렇게 사면을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여러 자손들이 이렇게 전부 다 뭐 이제 자손이 많으면 2층으로 올라가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마치 성처럼 이렇게 성곽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실로 들어다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문을 이렇게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둔다고 치면은 그 대문 막바로 앞에다 이렇게 이 안에 집안에 이를 갖다가 이 상황을 갖다가 못 보게 그럼 여기다가 이게 대문이에요. 이쪽이 대문. 이 대문이면 거기다 벽을 하나 벽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생문이라고도 하고 막을 색자를 써서요. 생문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는 문이라고 해서 영문이라고도 해요. 영문. 그림자 글자를 써서. 영벽, 영벽이요. 벽벽자를 써서 영벽. 아 우리가 중국 갔을 때 봤을 때 거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봤을 거야. 뭐 돌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래. 중국 가서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알면 눈에 보이고 알지 못하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중국 갔을 때 논어를 갖다가 이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때니까 이게 이제 보고도 뻘로 그냥 지나가고 뭐 했던 상황인데 바로 대문 앞에 세워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생문 아니면은 영벽이라고 그래요. 영벽. 근데 우리 지금 책에 55페이지 오른쪽에 지금 대문이 있고 대문 안에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지금 책에 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가운데 이렇게 뭔가 무늬도 가운데 이렇게 쏘놓고 이것이 영벽이에요. 영벽. 이거 영벽이고 이게 이제 대문 쪽이죠. 그냥 뒷배경으로 지금 벽이 보이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왼쪽에 54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게 4번 그림이에요. 4번. 그게 중국의 4번이 건물이야. 사면이 이렇게 빅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4번의 오른쪽에 이게 대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 그림에서 비스듬히 이제 이게 집이 표현됐지만은 이게 대문이고 그 앞에 이렇게 박혀져 이게 생문 영벽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아직 책으로 안 나오고 복사를 하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복사를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지만은 그 4번에 이게 대문이라면은 그 앞에도 이제 이것이 바로 생문 영벽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걸 아시고 그 위에 보면은 잔대 있어. 잔대도 아니 근데 잔대인데 그건 잔까지 놓여져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그것도 선명하게 안 나왔지만은 위에 잔이 있고 밑에 이게 잔대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관중의 초성화가 하나 있네. 이 뭐 등장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이 문장은 공자오고 관중이 지금 아니 곤자오고 혹자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혹자가 나왔는데 관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공자라는 사람과 누군지 알 수 없는 혹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중에 대해서 검소인지 예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걸 한 다음에 문장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왈 작게서 말씀했다. 관중직이 소재라 그랬는데 관중의 그릇. 그릇이라는 게 만들다면 크기가 있죠. 작은 것도 있을 거이고 큰 것도 있을 거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은 길이가 짧을 거이고 큰 것은 길이가 길 거이고 작은 것은 양이 적게 담길 거이고
큰 것은 양이 많이 담길 거이고 그릇이라는 것이 장냐 크기에 따라서 크기 오고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크기 오고 양을 뜻하는 말이 뭐예요? 도량형이 도량이에요. 도량. 그러니까 이 그릇을 통해서 도량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그릇이라는 게 클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 있는데 크냐 작은냐에 따라서 크기하고 그게 담는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을 통해서 도량을 알 수 있어요. 도량.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도 그게 도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씻고 오고 사람이 돼서 평가를 때에 가장 많이 한 것이 그 사람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그 그릇이 조그만한데 큰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그릇대로 사는 거니까 내비둬라 이런 말도 제가 자주 오거든요. 사람은 그릇대로 살게 돼 있어. 그게 도량으로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크기를 바랄 수가 없어. 그릇 자체가 작아 있으니까 그 작은 그릇에다가 큰 걸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릇을 통해서 도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의 도량은 작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관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관중이 공자보다 2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은요. 성은 관시고요. 관호고 이거 이름이 이호예요. 이호. 이름이 이호. 이호고 그다음 자가 중이에요. 중. 범즉자. 이게 둘째 아들이 있던 거가 봐요. 중인데 그래서 관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중. 자를 써서. 성은 관이고 명은 이호인데 자가 중이란 말이요. 그 중을 써 이름 성과 자를 써서 관중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200년 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나라의 대부예요. 대부. 제나라의 대부인데 이 제나라가 양자강 하류 쪽의 나라의 중국을 이렇게 전국 춘추시대를 보면은 진초 연제 해가지고 제나라가 양자강 하류 쪽인데 이 하류가 그렇죠. 모든 물산이 모인단 말이에요. 배. 옛날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서 상업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산이 많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부구 강병철을 쓰면서 제나라 황공을 갖다가 최초로 춘추 5패의 패자로 만들었어요. 으뜸이 가는 사람 여러 제후들 가운데 으뜸이 가는 사람 패자로 만들었는데 그 덕이 관중의 덕이죠. 그리고 이 관중과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관포지기의 관자가 바로 이 관중과 관련해서요. 포는 포수가죠. 관주의 친구예요. 친구 관련돼서 뭐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공자보다 200년 전에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그릇이 작았다고 지금 공자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작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왈 어떤 이가 물었어요. 호괄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말했어요. 관중을 말한 거죠. 있었다 이거예요. 3기가 있다고 했는데 3명의 기가 뭐냐면 시집으로 나뇌를 말해요. 시집으로 나뇌. 우리가 돌아갈 기자 예전에 설명할 때 시집가다 시집오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시집온 아내를 말한 거예요. 3명의 시집온 아내가 있었다. 이게 검소냐고 물어봤을 때에 검소보다 하면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다 이거지. 공자의 생각은. 그런데다가 또 관사 불섭하니 그러는데 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벼슬관자지만 벼슬질을 하다는 뜻과 관련돼 있고 그 벼슬질을 하면서 직무로 뭐 담당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풀을 했어요. 직무로 담당한 일사자 일을 불섭이라고 했는데 섭이 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겸하지 않다 그렇게 풀을 해줬죠. 그랬으니 언덕검 일이요 그랬는데 어찌 언자예요. 어찌 얻겠냐 이거예요. 검소함을 얻겠냐. 검소하다 하겠느냐 그 얘기요. 검소한다는 소리를 얻겠냐 그런 소리인데 검소하다 이룰 수 있겠냐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연적 또 혹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검소하지 않았다는 걸 들은 거죠. 그런즉 관중 지례호에 있는데요. 관중은 그러면 예라도 알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또 공자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공자가 또 말했어요. 방군, 나라의 임금을 말한 거죠. 이 나라의 임금이 나무 숫자는 세우다 그러죠. 나무가 세워져서 자라는 거니까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나라의 임금이 세웠어요. 생문 조금 전에 얘기했죠. 대문에서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게끔 막아놓은 구조문이라고 했어요. 생문을 갖다가 나라 임금만 세우거늘 관시 또한 세웠다 이거예요. 관시역 수 세웠다 이게 생문을 세웠어요. 또 방군 위 양문 지호에 그렇게 되는데 나라의 임금만 두 임금 사이의 우호를 위해서요. 조로자가 우호의 뜻을 풀이했어요. 두 임금이 만나가지고 서로 명약 같은 거 할 때에 이제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때 둔다 이거예요. 있게 한다 이거예요. 돌이키는 잔대를 둔다 이게. 돌이키는 이렇게 술 마시고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갖다가 술을 주거니 받거니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작. 그렇죠. 수작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작. 이제 두 임금이 있으면 모시는 임금이 있고 이제 초빙된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시는 임금이 먼저 마셔요 술을. 술에 이상 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서 그 술잔을 갖다가 술을 따라서 상대한테 주는 거죠. 그럼 상대가 마시고 다시 또 주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있는 것이 수작이에요. 수작. 그래서 이 수작을 갖다가 둘이 교감을 가지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흔히 남자들이 여자들 마음에 드는 여자들 가서 찔뻑대는 걸 수작이라고 하는데 그 수작이 손동작으로 생각한가 봐. 찔뻑대는 거. 이건 교감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감이 없으면 술을 주거니 받기는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수작은 뭐예요? 은근히 서로 눈빛이 오고 가면서 좋은 감정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상황이 수작이지 가서 무조건 건드는 것이 수작이 아니야. 그 수작을 잘못한 거야. 한자를 제대로 안 배운 인간들이 거짓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희롱이야. 희롱. 수작이 아니야. 희롱. 당신 마음에 드냐고 가서 전화번호 따라고 오고 그거 희롱이라고. 그 강남에 보면 그런 놈들 많다며. 예? 수작 거리는 놈들. 그 놈들은 수작이 아니야. 그걸 수작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거짓거리를 하는데 그건 희롱이라고. 여자분들한테 하면 안 될 성희롱. 그렇죠. 나쁜 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쁜 놈들이라는 짓이라고. 자,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저 풀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돌려는 잔대가 있거늘 관시 또한 잔대를 두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임금들이나 할 수 있는 걸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 밑에요. 관시시려면 관시가 예를 한다고 하면 누가 예를 누구 속자예요? 숙부지대리요. 누가 예를 알지 못한다 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해가 가죠? 네. 안 가도 어쩔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8일편 제23장에 신출한 자 말씀 어자네요. 자, 말씀 어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어자는 두 개의 자소로 나뉘는데 말씀 어자하고 나오라는 글자죠. 말씀 어자 얼마 전에 했죠. 불사 나오면 불사를 갖다가 좀 신경 써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있는데 그 한 거 또 오고 또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말씀 어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한 공부니까 나는 좀 해달라. 하란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근데 지금은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자, 선생님 그것 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나올 자예요. 자, 말씀한 자는 입이 있고 혀를 가지는데 혀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해 놓고 거기에 가액된 핵을 좀 더 추가하면서 그걸 정의화시킨 글자가 오늘날의 말씀한 자가 됐다. 이게 맨날 했어요. 이게.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자가 지금 다시 살펴보면 다섯 호자하고 이구자가 합쳐져 있네요. 이구자예요.
입구자는 이제 사람 입 모양에서요. 사람 입 모양을 갖다가 옛날에 이렇게 빼놓고 그것이 정화된 글자죠. 다소자가 문제야. 숫자 다섯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섯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요 글자의 바탕이 되는 글자는 요 글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다섯이란 뜻이 여기서 무슨 우려나냐 이거예요. 요 글자를 놓고 다섯 글자를 놓고 자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야 돼요. 세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산가지 모양에서 나왔다. 하나는 결승된 모습에서 옛날 사람들이 술을 나타내서 줄을 묶었어요. 결승한 모습에서 나왔다. 모습이 아니고 모양. 모습과 모양을 사실 좀 구분해서 써야 돼요. 사람 같은 경우는 모습이라고 하지 물건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실패 모양에서 나왔다. 요 글자하고 가장 가까운 형태가 상가지 결승보다는 실패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패라고 한 건데 사실 상가지를 들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다섯자가 각골문에 이렇게도 표현됐거든. 이렇게도 출발점으로 상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이냐? 옛날에 서사도가 발달할 때 이게 방개쟁태를 만드는데도 위에서 좀 필요한 데다가 4개인지 6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 이게 희끗하게 표현이 되면 이게 알아보기도 힘들고 문제가 생겨. 선으로만 이렇게 빼는 것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이게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리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결승한 모습으로 보는 거죠. 줄을 묶은 다섯을 나타내기 위해서 줄을 묶은 모습. 근데 그 자원이 밝히지 않는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데 우리 선생님들도요, 요 세 가지를 들어서 일단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할 때가 다섯을 나타냈어요. 다섯을 나타냈고, 그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요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사람 인자가 달라붙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두 개를 하는데 이건 다섯 사람 호자예요. 다섯 사람 호자. 다섯 사람 호자인데 오늘날 군인들이 아니고 뭐 학생들도 줄을 서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네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쭉 이렇게요. 사람 네 사람이 쭉 해서 근데 이게 오고 이게 열이에요. 오와 열을 맞춘다 할 때 쓰는 게 열. 그렇죠. 그 오와 열을 맞춘다는데 오인데 요 오늘날은 네 사람이지만 옛날 덩치가 작고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이렇게 섰던 거 이렇게 그 다섯 사람. 이게 다섯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열을 만들면 이 대오가 구성이 된 거. 대오. 물이 됐잖아. 대오를 구성하다 할 때 쓴 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 다섯 사람에서 있죠. 한 사람이 뭐 행군 같은 거로다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낙오를 한 거야. 낙오의 오자에 낙오에. 이 다섯 사람이 한 조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온라인 입장에서 보면 한 조. 이 다섯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일본군들은 있죠. 다섯 사람 책임자를 두어. 그게 일본군 오장. 우리 옛날에 무슨 일본과 관련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일본 오장 나왔잖아요. 그 뭐죠?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 막 하는 영화 그. 예? 막 철창에서 막 뽀뽀고 막 한 거 뭐야 모래시계? 아니 모래시계 아니고 여명의 눈동자. 그렇지. 여명의 눈동자에 보면은 여명의 눈동자에 보고 일본 오장 뭐 소리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만. 그렇죠. 채시라 나오고 뭐 이거예요. 하여튼 방송에 하도 그럴 때 쓰이는 오자가 바로 요거라니까 이거. 5장을 때 일본 5장을 올 때
그런데 그 다섯 글자 말고 이 글자도 온데 이게 이 글자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게 입으로 글 읽는 소리를 갖다 이 글자 본래 뜻이 글 읽는 소리 오자에 글 읽는 소리. 본래 뜻이 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가 아니야. 입으로 글 읽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글 읽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입구자는 그렇죠. 입구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요 글자는 오라는 음이 나를 통하는 음과 같은 비슷하게 들렸던 음이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문자가 많지 않는 시절에 말이 먼저고 문자가 나중이란 말이야. 근데 말이 같으면 갖다 빌어다 썼어. 근데 이게 오라는 음이 나를 뜻하는 말과 통하는 말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의 뜻으로 이게 빌어다 쓴 거야. 그래서 결국 오별과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네, 오비삼척이 나오자 코밑자를 쓰는데 코밑자를 쓰니까 내 코기 삼척이라니까 일척이 우리가 오늘날 도량으로 치면 30.3cm 아니에요. 그러면 삼척이면 90.9cm잖아 지금. 그렇죠? 90.9cm.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코가 막 90.9cm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이것은 코가 아니고 피노키오 코처럼 이게 아니고 콧물이야 콧물. 그래서 콧물. 오비체수삼층이라고 네? 오비체수삼층. 그렇죠. 그 이제 길게 근데 흔히 이제 쓰는 걸로 자 복잡하게 가면은 아이들이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저 피노키오 코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콧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염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콧물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비염 걸려서 아는데 그 오비삼척의 오자다 이거예요. 일단 근데 이 글자의 원래 뜻은 글 읽는 소리 오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 써요. 알아둬야 될 글자가 깨달을 오자가 있어요. 각오를 가지다 뭘 뜻이는 깨달을 오자예요. 깨달을 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동나무 오자가 있어요. 오동나무. 오동을 뜻이는 오자예요. 책에 따라서는 벽오동나무라고도 표기를 하고도 하더만요. 그 다음에 잔악깨나 잊지 못한다는 걸 오매불명할 때 쓰는 깰 오자. 잠자리에서 깬 거야. 침대. 집이 있고 침상이야. 침상. 이게 침상. 이게 눕힌 걸 한들 세워서 펴냈다고 생각해. 이렇게 세워서 펴는 게 이렇게 눕힌 걸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침상이 있는데 음역 글자를 붙였는데 오는 온데 침상에서 집에 있는 침상이 끼어났다 이거예요. 깰 오자. 반대로 잠잘몇자는 이렇게 안일미자를 쓰겠죠. 이렇게 오매 불망 됐어요. 이게 잠잘몇자고 이게 깨로자. 깨어있거나 잠을 자나 잊지 못하는 상황. 그럴 때 쓰이는 깨로자. 이게 침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오가 여기서 오가 됐지만 여기서는 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원자가 달라붙으면 말씀 원자가 되죠. 말씀 원자가 되는데 이렇게 써도 어예요. 이렇게 써도 오거. 그렇죠. 어는데 에워쌌어요. 예, 사람을 에워쌌으면 이게 감옥이 되겠죠. 그 감옥과 관련된 오거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명령할 영자를 쓰면 이게 옥령자니요. 그래서 영어의 몸이 됐다. 이게 이제 고공한테서 앞에 쓰면 영어인데요. 영어의 몸이 됐다 하면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영어의 몸이 됐다.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오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한자를 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의력을 보면요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한 것과 아닌 것과도 구분을 할 수 있어. 입수 오자 보니까 입수가 뭔지도 바닷가에서 입수 온다 보니까 입수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뭐 일부러 그런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컨셉으로 이렇게 다 근데 진짜 모르는 것 같다니까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돈을 벌때 뭐 걱정입니까? 공부했다고 어때요? 돈을 버는 거. 아직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말에 대해서 풍부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아로밖에 의미 아. 마을 하자요. 사거리 거리가 마을에 형성될 거 아니에요, 마을에? 마을인데 그 마을이 읍성 안의 마을이라고 생각해야 돼. 읍성 안의 거리. 이 단일행 자가 우리가 저 줄에 우리 읍성 가운데 임금이 사는 읍성이 뭐예요? 도읍이야, 도읍. 읍성 가운데 임금이 사는 거에 수도 서울 도읍인데 도읍을 정의를 때 임금일 때 이렇게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이게 궁궐 짓고 전조우시 이 우사 자묘 뭐 해가지고 할 때 여기가 다 길이고 여기가 이게 문이에요. 사실 여기가 이게 문. 여기 성곽이고 이게 성곽. 여기 다 문이라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길. 이렇게 이런 길과 이게 사거리잖아. 이게 사거리지. 그러냐? 네. 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 자체가 사거리구나. 요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사거리구나. 이거. 그렇죠? 요거 사거리. 그게 마을 하자인데 관아에 뭐 끌려갔다 뭐 이렇게 표현이 하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오고자처럼 이것도 어로 쓰이면서 말씀문자에서 말씀 어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나를 자예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설명 안 해주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요? 아니 저는 또 우리 배우 있던데 한국 사람 없다. 황수혜 선생님, 오래간만에 손뜨레기가 좀